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 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이 0.88% 상승했고 다우가 지금 이제 2.17, 다우가 좀 많이 상승했죠. 한 주 동안에. 그다음 나스닥 100이 1.21%, 미드캡이 1.72, 스몰캡이 2.59, 그다음 마이크로캡이 2.6으로서 자, 스몰캡하고 더불어서 좀 다우가 많이 상승했던 것이 한 주 동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은 나스닥 100 있죠. 이거 자체가 16.80으로서 YTD 기준 즉 1일부터 시작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나스닥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주 동안도 본다도 1.21% 상승했는데 다우보다 좀 내려왔던 것은 아무래도 다우가 못 올라갔던 것이 올라가고 나스닥이 약간 쉬는 모양이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주 동안에 반도체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달렸던 것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이라든지 AMD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렸죠. 즉 CPU 중심으로 달렸다. 퀄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메모리 쪽도 달렸는데, 그와 반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됐고, 브로드컴 역시도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뭐 세마이컨덕터의 지금 이제 장비, 반도체 장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프레머틸스만 조금은 나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메모리 쪽에 또 많이 좋았죠. 그 다음에 샌디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시게이트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았고, 그 다음 델이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달렸던 것이 이번 장이었다. 그 다음에 또 안 좋았던 것은 구글 메타 이런 것들, 구글 메타,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좋지 못했다. 그 다음 아마존, 테슬라 이런 건 보합권에 있었고, 자, 그 다음 또 헬스케어 쪽이 좀 많이 달렸던 것이 이번 주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리니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다우가 달리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유틸리티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다우 쪽이니까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 월마트는 좀 실적에 대한 부진감, 앞으로의 전망 때문에 좀 안 좋았다. 그와 더불어서 코스코도 같이 노니까 좀 같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금융주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았다. 자, 그다음 또 애플도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빅테크는 조금은 호불호가 갈렸던 것의 모습이 있고, 나머지 다우 쪽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러셀 2000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 2000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양자 컴퓨팅 분야 있죠. 이쪽 분야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좋았죠. 그 이유는 국가로부터 자금이 들어온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IBM이 이제 상당히 많이 10억 달러 받으면서 다른 종목들,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리게티 이런 종목들 또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크리도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서 26%가 상승됐고, 블룸에너지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에어로스페이스 있죠. 플래닛랩스라든지 이렇게 항공주도 좀 많이 달렸다. 그 다음에 파이낸셜 쪽도 나쁘지가 않았고, 자, 계속해서 상승폭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것이 자, 이번 한 주 동안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여셀이 좀 시장을 갖다 주도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 성장주하고 가치주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주가 조금 주춤거렸죠. 0.02% 하락했고, 가치주가 2.05%로 많이 올라갔죠. 가치주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우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YTG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로서 아직까지 성장주가 더 많이 달리고 있죠. 가치주는 7.62%다. 이제 따라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에코티 한번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의 주식은 상당히 좋았죠. 한 주 동안에 1.24, 그다음 이머징 마켓도 1.36, 그다음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2.1%, 디벨롭 마켓도 2%가 상승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별로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그 브라질이 0.39% 상승했고 좀 상승폭이 좀 좁아지고 있고, 그다음 프랑스가 2.29, 그다음에 UK가 3.34, 젊은이가 3.72.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 좀 많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US가 1.12, 재팬이 0.59로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고, 차이나가 1.94로서 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장은 유로가 좀 주도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0년물 TLT 있죠. 이거 자체도 본다면은 한 주 동안 1.2% 올라갔다. 이건 채권이 올라갔으니까 채권 금리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 기준으로서는 2.85다. 즉 말해서 금리 자체가 그렇게 안 올라간다. 채권의 가격이 안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85, 그러니까 YTD 기준으로 해서 계속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채권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지 내려가고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5개월 동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채권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채권보다는 주식인데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채권 가격 자체는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자, 그거는 우리가 체킹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커모디티 한번 보겠습니다. 커모디티가 조금씩 하락되고 있죠. 금이 마이너스 0.83, 실버가 0.98, 그다음 플래티늄이 2.42로서 하락되고 있다. 아무래도 달러가 지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달러가 올라갈 때 얘들이 다 하락되고 있고 좀 반비례 성격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달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좀 많이 올라갔다가도 약간 주춤해 있던 그런 모양이 있고, 자, 요번에 파운드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유로라든지 재패니스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도 조금 일단 관망의 자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P 500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월봉이 형성되려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조정 한번 받았죠. 3월 달에 조정받고 상승 장악형 이래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갈 때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더 많은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만약에 조정을 못 받고 이렇게 몇 달 동안 많이 올라왔으면 큰 조정이 한번 일어날 건데 자,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눌림목이 크진 않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눌림목이 크려면은 완전히 금리가 큰 폭으로 빅스텝으로 인상이 된다든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시스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주봉 차트 있죠. 주봉 차트를 본다면 8주 연속으로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상승돼서 약간은 쉬어는 갈 수 있습니다. 쉬어 간다는 말은 약간의 눌림목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눌림목이 주가로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눌림목을 좀 잘 견디시든지 아니면 일단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든지 자,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추세가 상승 중에 있는 거지 하락 중에 있는 이런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큰 폭으로 털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약간의 뭐 일부 익절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8주 동안 연속에 있기 때문에 한 주 동안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보시면서 뭐 10%에서 15% 뭐 익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현금 보유를 가지고 내려온다면 주식 수를 늘려간다는 그런 방법으로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여기가 고점이라서 다 털어버리고 시장을 갖다 빠져나온다. 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S&P 500도 일단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S&P 500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던 폭을 본다면 이제 고점까지 지금 이제 18%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반면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라왔죠.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던 폭을 본다면은 25%,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더 실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S&P 500이라는 이런 것보다. 대신에 다우 같은 거는 좀 올라가는 폭,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는데 12%. 그러니까 다우가 많이 안 올라왔다는 겁니다. 얘는 나스닥은 25% 올라갈 때 얘는 12% 이제 반 쫓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러셀도 마찬가지죠. 러셀도 지금 이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은 19%, 25%보다는 적게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가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 있는 것이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던 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결론은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게 되면은 주봉이나 월봉이나 이렇게 좀 좁혀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올라가서 이게 N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눕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거 자체가 내려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큰 폭으로 금리가 이 정도만 유지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때 이런 것들은 체킹해 보시자. 근데 금리가 지금 이제 요런 모에서 이쪽만 4.5만 지켜준다 하더라도 성장이 금리 비해서는 높기 때문에 주가가 달려왔는데 이제부터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그렇다면 그 성장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보면서 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 성장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금리가 맞춰지겠죠. 그래서 금리를 따라서 주가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금리하고 조금 민감한 것이 아닌 것이 지금 다우지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우 지수가 조금은 움직이고 있다. 그다음 다우가 아무래도 유가하고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진다면 충분히 또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0년물 금리 마찬가지입니다. 5% 올라가고 있죠.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재패니시 엔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지금 이제 2.7, 2.8까지 옛날의 고점을 갖다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일본 시장입니다. 이런 것들 체킹하시고 금리가 지금은 복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따라서 춤을 추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좀 낮추려면은 다른 것보다는 좀 유가가 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조금 합의가 일어날지 거기에 따라서 금리는 좀 춤을 추면서 약간의 눌림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 다른 것보다는 지금 IPO가 되고 있죠. IPO한 후에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리바마 같은 경우는 상장한 후에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은 30% 이상이 달렸고 9개월 동안은 119%가 달렸다. 자, 아람코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달리면서 앞으로도 3개월, 6개월 동안은 좀 마이너스였지만 9개월, 10개월 동안은 좀 좋은 모양이 있었고 그다음 소프트뱅크도 조금 나빴지만은 막판에는 좋았다. 결론적으로 12개월 정도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자하고 AIA 이런 것들만 좀 나빴다. 이때는 시장이 좀 안 좋았으니까 나머지는 뭐 다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CBC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1년 후에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3개월 동안에는 상당히 좋았죠. 그다음 6개월 동안 약간 혼조가 되고 있고 9개월 동안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장 후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번을 때 S&P 500의 어닝 그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익의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M7이 검은 겁니다. 이제 검은 거 자체가 M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가 일단 493개인데 M7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2021년도 2분기 때보다는 좀 낮았지만 두 번째로 상당히 이익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의 성장이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 근데 이 성장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에 2020년도 1분기 때 어닝 성장이 있어서의 5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그 공헌을 했는데 어떤 종목들이 많이 공헌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닝 성장이 있어서 첫 번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란 말이죠. 그 자체가 1.56%가 정도 되고 있었는데 1분기 때 공헌율이 요번에는 12.2%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다음 메타도 많이 올라갔죠. 6.43이었는데 10.44까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그다음에 알파벳이 2.8인데 5.11. 그다음 아마존이 1.59에서 2.78. 그다음 엔비디아 이런 순위로 되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일단 상당히 공헌을 많이 했던 것은 S&P 500 지수가 갈 때 성장이 많이 났다는 것은 결론 마이크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번에 2020년도 1분기 때 있죠. 자, 그때 모습에서 어닝스 있죠. 어닝스. 그러니까 이익이 나타났는데 이게 추정치보다도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아니면 인라인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셋에서 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있죠. IT 같은 경우는 한 97%가 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측치보다도 컨센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3%만 인라인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추정치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헬스케어가 89%, 그다음 헬스케어도 좋았죠. 그다음 보시게 되면은 인더스트리 85%, 그다음에 컨슈머 스테이플러스 이런 것들도 86% 필수 소비재, 자, 에너지, 파이낸셜 그다음에 80%다 넘어가죠. S&P 500 지수도 84%나 다 지금 이제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버브 위에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지수가 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얘는 실적이 좋으니까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거보다도 성장이 더 좋으니까 금리를 이기고 가는 것이 이번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앞선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안 좋았던 거, 자, 그런 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것도 73%나 되고 있죠. 위에 있는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적이 좋은 것이 결론 일단 지수를 갖다 당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PS를 봤으면 우리가 매출을 한번 봐야 되겠죠. 매출 역시도 지금 이제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어버브에 있는 것이 보시게 되면 지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92%나 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8%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S&P 500 자체가 위에 있는 것이 81%, 밑에 있는 것이 19%밖에 되지 않고 있죠. 가장 안 좋은 파이낸셜도 지금 이제 65%,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이 35%다. 밑에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가 지금 이제 어버브가 되고 있다는 입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EPS 이런 것들이 다 성장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을 갖다가 금리를 이기는 그런 것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전쟁이 와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전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 못해서 주가가 빠질 때 들어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올린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모든 일단 국가 정상들 있죠. 자, 그런들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익한 통화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국과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이 명시된 여러 국가들 간의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별도로 저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도 했는데 매우 순조롭게 되고 있다. 그래서 합의 최종 세부 사항들이 현재 논의 중에 있고 곧 발표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합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서 호르무즈 앱을 개방하는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호르무즈를 빨리 개방하겠다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아무리 유가를 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트럼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트럼프는 다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란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겠죠. 자, 이란 외부부는 이번 합의에서 30에서 60일 이내에 보다 광범위한 회담에 앞서서 1단계로 양해각서 체결이 포함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란의 파르스 통신 같은 경우는 이란과 미국 간의 최근의 서한 교환 내용을 인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관리하에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트럼프는 이런 것들이 불완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트럼프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라든지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합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란 역시도 공식적인 휴전 이유로서 핵 협상을 미루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 어느 정도 계속 물밑 작업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는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규모 충돌이 간헐적으로 좀 발생되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죠.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른 파키스탄과 카타르 협상단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란 측의 협상 등과 회담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스티브 위트코프의 미국 특사와도 정기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려면 좀 시간도 걸리지 않겠는가.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자, 계속해서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겠죠. 빨리 협상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럼 시장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움직일 수 있다.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파키스탄 총리가 트럼프가 지역 지도자들과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통화를 가진 것을 축하하면서 X에서 올린 글에서 보면은 이번 논의는 현재 지역 정세에 대한 견해를 갖다 교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평화노를 어떻게 전환시킬지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이제 평화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올해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고 올해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연휴에서 일단 복귀하면서 시장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식거래자 연감에 따르면 6월은 역사적으로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 3대 지수 모두에게 가장 부진한 달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평균적으로 2.1% 하락했고 다우가 나스닥이 1.9% 각각 하락했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1950년대 이후의 모든 연주를 기준으로서 S&P 500은 6월에 평균 0.2% 정도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지표 또한 악화되고 있는데 상승세에 참여하는 종목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다른 것보다는 5월 18일에 매도 신뢰가 발생하면서 S&P 500 지수, 다우 이런 것들이 최고 상승 6개월이 마감이 됐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의 최고 상승 8개월은 보통 6월까지 이어진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6월달은 좀 쉬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 역시도 3월에 저점 이후에 급등세를 보인 후에 여름 동안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 지수가 3월 말 이후에 19%가 상승하면서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7,500을 돌파했다. 자, 아무래도 이 고점 부근에서 좀 거래되고 있다는 거겠고 자, 특별히 S&P 500 지수의 7,150이 중요한 지선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수준에서 4에서 5% 하락한 수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한 여름 동안 지수가 6,600이나 6,700까지 하락하면서 4월 휴전 이후에 생긴 공백을 메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10에서 12%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정은 있는데 좀 깊은 조정도 있고 짧은 조정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경제적 위험이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충격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국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다. 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연말 상승세를 위한 시장 준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서 쉬고 나서 다시금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쉬는 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시장이 2025년도 종가 대비해서 8에서 11% 상승한 상태로 한 해를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켓워치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중간선거를 앞둔 여름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가 반복이 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중간선거 기간에는 여름철에 시장 자체가 약세 시기와 겹치는 경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S&P 500 지수 자체가 최근에 2023년도 이후에 최장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전략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 여름에 잠재적인 약세 가능성이 견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S&P 500 지수가 4월부터 9월까지 평균 2.8%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간선거 기간의 정치적 불확실성, 실적 발표 후에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여름철 시장에서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가 지났으니까, 자, 이런 것들은 실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프리미엄은 없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생각해야 될 것이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다. 즉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 자, 그것 때문에 주춤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간선거 기간은 예상과는 다르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올 들어서 지수가 3.7%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전체적인 데이터를 왜곡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30년대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가 25% 이상 하락, 1974년도에는 29.6%, 2002년도에는 24.3%가 하락했죠. 자, 모두 내가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다. 중간선거가 있다고 이렇게 무조건 하락했던 건 아니고, 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공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하락한 거지, 선거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해당 기간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지수의 과거 성과는 평균 0.006%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주가는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빅스 지수가 1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강한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도 빅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이다. 어떤 것이 또 터질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렉션 사이클에 있어서야 지금 이제 에버리지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 때는 좀 많이 올라갑니다. 5.05%. 근데 미드텀 있죠. 중간 선거 때는 마이너스 2.76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포스트 일렉션이라든지 프리 일렉션 이런 것들 다 올라가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이렇게 미드텀에서만 하락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업의 실적, 경제 상황 이런 것보다는 워싱턴의 권력 장악 이런 것들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에 관심이 쏠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겠고, 특히 보통 누가 의회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종종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시장이 어려운 시기가 더욱더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4년의 임기에 대통령 선거 주기에서 약점 자체를 본다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2분기와 3분기, 즉 4월에서 9월까지 일단 경량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의 기간 동안 본다면 시장이 약세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횡보세는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4월부터 9월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될 때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적 발표 시간에는 탐욕이 나타나고 그 후에는 공포가 나타난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 기간에는 기업별로 호재가 발생하면서 주가를 뒷받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거시경제 위험, 그다음에 정치 지정학 요인에 더욱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본질보다는 외부 변수에 집중하니까 주가가 좀 더 많이 출렁거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견조한 기업 실적을 통해서 시장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이 이번에 일단 기술주, 인공지능 관련 분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실적 발표 시즌 외에는 이러한 문제의 높은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의 재발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는 지나갔고, 자,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경제 외적인 변수 있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 외적인 변수, 그러니까 경제 변수겠죠. 그런 것들이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폭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요번 선거에서 의회가 분열되면은 민주당이 아무래도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차지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당도 세금 지출 규제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갖다가 통과시키기는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법인세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에 충격이, 위험이 적은 배경에서 발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의 교착 상태는 시장에는 주시장에서는 호재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측면을 봤을 때라도 뭐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금리를 봐야 되는데 케빈 워시가 이끌고 있는 연준 자체는 당분간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역시도 아직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이 큰 우려가 되고 있지만은 경제가 더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반면에 크리스 월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월에는 3.8%까지 오르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유가 상승, 이런 관세의 지속적인 영향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럼에도 연준은 유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겠고 경제의 불확실성, 자, 그다음 또 케빈 워시 신입 회장의 제한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조금씩은 인상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페드워치는 바뀌긴 바뀌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이쪽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금리 인상 쪽으로 좀 회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금리 인상이 되면은 조금의 시장은 아무래도 움츠러들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특별히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연준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주도한 인물이었죠. 이 사람이 일단 좀 완전히 매파적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는 취약한 고용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는데, 금리 인하를 확정된 것 자체가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을 제공할 만큼의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둔화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고 아무래도 고용도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일단 금리를 갖다 인하해야 되지 않냐. 자,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지금 좀 바뀌었고, 월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시가 의장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월러의 발언이 현재 연준에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월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한 그 연준 관계자들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6월에 열리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갖다 지행하는 현재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워시가 의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회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일단 동결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연준의 관계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경제 자체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자체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든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고려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가능성이 있는데, 자, 투표 전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연준은 트럼프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정책 입장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동결되면은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투자자에게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데, 엔비디아가 2천억 달러 규모의 CPU 시장 전망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뭐 좋지는 못하죠. 왜냐면은 2천억 달러 안에 지금 중국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베라 루빈 자체가 아무래도 2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렇게 일단 실적 발표 때 이야기했는데, 이 안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안 했는데, 이번 토요일 날 타이베이에서 자,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중국도 그 예측에 포함됐는지, 자, 그에 따라서 그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없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중국이 있다면 이 안에 실질적으로 2천억 달러 안에 뭐 500억이 예측이 됐다면 중국에서 500억을 갖다가 안 해준다 했을 때는 1,500억밖에는 안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시장이 좀 또 축소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